당신 운명도 이 숲의 걸음으로 끝이야. 날 원망하지 마. 새벽 5시 강원도 오지의 폐가 앞이었습니다. 차가운 안개가 땅을 훑고 지나가는 숲속에서 남자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조진태는 휠체어에 앉은 아내 강설아를 거칠게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설아의 몸이 젖은 낙엽 위로 굴러떨어졌어요.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나로선 이게 최선이야. 진태는 차가운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보였던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휠체어를 집어 던지듯 차에 실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쓰러진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설아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입에서 침을 흘렸죠. 진태의 차가 급하게 돌아서자 배기가스가 설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숲은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설아의 초점 없던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바닥을 짚고 일어나 흙먼지를 털었어요. 굳어있던 허리를 펴자 뼈마디에서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설아는 품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죠. 그것은 남편이 그토록 찾던 인감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진실이 담긴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과연 어떤 영문일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24년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강설아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미한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는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죠. 다만 왼쪽 팔에 약간의 저림과 언어 장애가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힘겹게 물잔을 들어 올리며 재활 운동을 했어요. 여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내가 옆에 있잖소. 진태는 다정한 목소리로 설아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따뜻했어요. 설아는 남편의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병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밤 11시 설아는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와 여자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아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진태가 급히 고용한 간병인이었죠. 설아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왼쪽 다리가 약간 끌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녀의 발을 멈춰 세웠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성년후견인 심판만 통과하면 20억 원 처분은 일사천리래요. 진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금방 회복하면 어떡해요? 의사가 완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약만 잘 조절하면 돼. 설아의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진짜 대단해요. 30년이나 참았다니. 나 같으면 진작 이혼했을 거예요. 이혼하면 재산 절반밖에 못 받잖아. 그 20억 원 땅값만 해도 50억은 넘어. 바보가 아닌 이상 반만 받을 순 없지. 설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갖고 온 수목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땅이 남편의 탐욕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거실에서 옷 스치는 소리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화장실로 몸을 숨겼어요. 문틈 사이로 유라가 진태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년놈들이 내가 누워있는 집에서 감히. 설아의 이성이 분노로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지금 뛰쳐나가봤자 달라질 건 없었죠. 오히려 그들에게 경계심만 심어줄 뿐이었어요. 새벽 2시 유라가 돌아가고 진태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진태는 아무렇지 않게 옆에 누우며 코를 골기 시작했죠. 설아는 옆에 누운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선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성년후견이니라. 날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뺏겠다는 거군.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계산이 시작됐어요. 30년간 수목을 가꾸며 익힌 인내심이 지금 필요한 때였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설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교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와 유라가 파놓은 함정에 그들 스스로 빠지게 만들 계획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진태와 유라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무능력한 치매 환자를 완벽하게 연기해 보이겠다고 마음먹었죠. 설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없는 표정을 지으며 입꼬리를 살짝 늘어뜨렸어요. 눈빛에서 초점을 빼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 자, 이제 시작이다. 설아는 침실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거실에서는 진태와 유라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나타나자 진태의 얼굴에 순식간에 다정한 미소가 번졌죠. 여보, 일어났소? 혼자 걸으면 위험하다고 했잖소. 진태가 재빨리 설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는 설아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설아는 진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진태의 얼굴에 미세한 혐오감이 스쳤지만 금방 감췄죠. 유라 씨, 수건 좀 가져다 주시오. 유라가 수건을 건네며 설아의 입가를 거칠게 닦았어요. 설아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죠. 사모님, 아침 드셔야죠. 자, 입 벌리세요. 유라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설아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설아는 씹지도 않고 그대로 삼켰어요. 진태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많이 안 좋아졌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물은 마셨는데 뇌졸중이 그런 거요.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지. 진태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설아는 속으로 비웃었죠. 제법인데? 연기력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어. 식사를 마친 후 유라가 설아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진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유라는 설아에게 약을 먹였어요. 평소보다 한 알이 더 많았습니다. 사모님, 약 드세요. 이거 안 드시면 더 아프세요. 설아는 고분고분 약을 받아먹는 척했어요. 하지만 혀 밑에 살짝 숨겨두었다가 유라가 나간 후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연한 분홍색 알약이었죠. 설아는 그 알약을 침대 매트리스 밑 틈새에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증거 하나 확보. 이게 뭔지는 나중에 분석해봐야겠어. 점심 무렵 설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언니. 요즘 완전 꿀 빨고 있어. 그냥 밥만 차려주고 약만 먹이면 돼. 유라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설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귀는 바짝 세우고 있었어요. 사모님? 완전 식물인간 수준이야. 침 질질 흘리고 대소변도 못 가려. 아, 역겨워 죽겠어. 설아의 주먹이 슬며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돈, 당연히 챙기지. 사모님 명품 가방이랑 옷 엄청 많아. 어차피 못 입을 거 내가 쓰는 거지 뭐. 유라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설아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죠. 그래, 신나게 써봐. 나중에 다 토해내게 만들어줄 테니까. 오후 3시 진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설아 앞에 무릎을 꿇고 다정하게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소. 의사 선생님이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 설아는 멍한 눈으로 진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법적으로 내가 당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서류 좀 써야 할 것 같소? 당신 수목원 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진태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설아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휙 쳐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아이고 여보, 왜 이러시오? 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라가 재빨리 다가와 설아의 팔을 꽉 잡았어요. 사모님, 가만히 계세요. 유라의 손톱이 설아의 팔에 파고들었습니다. 설아는 아픈 티를 내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유라 씨, 괜찮소? 병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진태가 유라를 제지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나중에 다시 쓰면 되지. 어차피 시간 문제니까. 진태가 중얼거리며 서재로 들어갔어요. 유라는 설아를 노려보다가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사모님, 오늘 약 추가로 드셔야겠어요. 너무 흥분하시잖아요. 유라가 약통에서 알약을 2개 더 꺼냈습니다. 설아는 순순히 받아먹는 척했어요. 하지만 역시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뱉어냈죠. 밤 9시 설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팔에는 유라의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설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 2개, 약물과 폭행 흔적.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30년간 나무를 키우며 배운 건 인내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복도에서 진태와 유라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내일 오전에 온대요. 성년후견인 심판 서류 작성하러요. 설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좋아. 내일이 진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태가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김 변호사님. 조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어요. 설아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침이 살짝 흘러내리고 있었죠. 부인께서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김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밥도 못 먹어서 유라 씨가 떠먹여야 했어요. 유라가 부엌에서 나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간병인 한유라입니다. 아,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유라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가족도 못 알아보시고 대소변도 스스로 못 가리세요. 김 변호사가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설아는 아무 반응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귀는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있었죠. 그럼 진단서는 준비하셨나요? 진태가 서재에서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한테 받은 거요. 김 변호사가 진단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설아는 슬쩍 고개를 돌려 그 진단서를 훔쳐봤습니다. 중증 치매, 의사결정 능력 상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 의사 이름 꼭 기억해둬야겠어. 설아는 속으로 진단서에 적힌 의사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 심판 청구에 문제 없겠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진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언제쯤 심판이 날까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만 법원에서 현장 조사를 나올 수 있어요. 진태와 유라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현장 조사요? 네, 조사관이 직접 집에 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때 부인께서 정말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문제 없소.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못하니까. 김 변호사가 설아 쪽으로 다가갔어요. 설아는 여전히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제 말 들리세요? 김 변호사가 설아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설아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여기 좀 보세요. 김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설아의 시선을 유도했죠.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눈빛은 초점이 없었어요. 갑자기 설아가 입을 벌리고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우우. 김 변호사가 뒤로 물러섰어요. 유라가 재빨리 다가와 설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설아는 유라를 밀쳐내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아니, 없는 척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성년후견인 심판은 무난하게 통과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서류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신청서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진태가 서류를 받아 재빨리 사인했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30년 아내를 무능력자로 만드는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죠. 참, 조 사장님.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면 부인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처분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진태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분도 못한다는 말이요? 일반적인 관리는 가능하지만 부동산 매각 같은 중요한 처분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태가 유라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유라의 얼굴에도 실망이 역력했어요. 그럼 허가받는 게 어렵나요? 환자 치료비나 생활비 명목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진태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어요. 글쎄요. 만약 부인께서 실종되거나 사망하시면 상속인인 사장님께 자동으로 재산이 넘어가긴 합니다만. 김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설아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어요. 이 개자식들이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진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그럼 서류 제출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법원 조사 날짜 나오면 미리 알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진태가 김 변호사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진태와 유라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오빠 들었어? 실종이나 사망이래.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들었어. 그게 제일 깔끔하긴 하지. 진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진짜 그럴 거야? 아직은 아니야. 일단 성년후견인부터 따내고 봐야지. 진태가 소파에 앉은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 꼴 좀 봐.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지다니. 유라가 혀를 찼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거지. 진태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설아의 주먹이 슬며시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김 변호사 이름, 가짜 진단서를 쓴 의사 이름까지 빠짐없이 적었죠. 증거 3개, 위조된 진단서, 성년후견 악용, 그리고 살인 음모. 설아는 노트를 다시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때가 오면 너희들 모두 무릎 꿇게 만들어줄게. 설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현장 조사 날짜가 확정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2024년 12월 5일, 딱 열흘 후였습니다. 진태는 그날부터 집에서 유라에게 더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어요. 법원 조사관이 오기 전까지 설아를 완벽하게 망가뜨려야 해. 진태가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흉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부터 유라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유라가 설아를 깨웠어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씻어야죠. 유라가 설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설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유라는 설아를 욕실로 끌고 갔죠. 옷 벗어요, 빨리. 설아가 천천히 옷을 벗으려 하자 유라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내가 벗겨줄게. 유라가 설아의 옷을 거칠게 벗겼어요. 단추가 뜯어지고 설아의 어깨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설아는 아픈 티를 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유라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오기도 전에 설아에게 들이댔어요. 얼음장처럼 찬물이 설아의 몸을 때렸습니다. 설아가 신음을 흘렸어요. 유라는 비웃으며 더 세게 물을 뿌렸습니다. 사모님, 정신 좀 차리세요. 물도 차가운 줄 아세요? 찬물 세례가 5분 넘게 계속됐어요. 설아의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라는 그제야 물을 멈췄죠. 자, 이제 나가요. 유라가 수건도 주지 않고 설아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설아는 젖은 몸으로 침실로 돌아왔어요. 진태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설아를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아준다. 100배로. 설아는 이를 악물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점심시간 유라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차가운 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사모님, 드세요. 유라가 밥그릇을 설아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설아는 숟가락을 들려고 했지만 유라가 낚아챘어요. 손으로 드세요. 어차피 숟가락질도 못하잖아요. 설아는 손으로 밥을 집어먹었습니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킥킥거렸어요. 진짜 짐승 같네. 이래서 사람이 건강해야 하는 거야. 설아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진태가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유라와 함께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법원 조사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물론이지. 저 꼴 보면 누가 봐도 치매 말기야. 좋아. 그런데 너무 티나게 하지는 마. 멍 같은 거 생기면 안 돼. 알았어. 조심할게. 설아는 소파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멍한 표정이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 말로는 부족해. 그날 밤 설아는 몰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진태가 잠든 틈을 타 스마트폰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펜 모양의 카메라와 단추 모양의 카메라 2개를 샀죠. 배송지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사흘 후 설아는 유라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집을 빠져나왔어요. 비틀거리는 연기를 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설아는 편의점에 도착해 택배를 찾았어요. 강설아 고객님 택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설아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아는 재빨리 택배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유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설아는 침실에서 카메라를 꺼내 작동법을 익혔습니다. 펜 카메라는 침대 옆 서랍에, 단추 카메라는 자신의 옷에 달았어요. 그날 저녁 유라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유라가 평소보다 많은 알약을 내밀었어요. 설아의 옷에 달린 단추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유라가 설아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탁!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설아의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말 안 들으면 혼나는 거 알죠? 유라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고분고분 약을 받아먹는 척했어요. 하지만 혀 밑에 숨겨뒀다가 유라가 나간 후 뱉어냈죠. 밤 10시 진태가 귀가했습니다. 그는 침실로 와서 설아를 확인했어요. 잘 자고 있나? 진태가 설아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어요. 애정은 전혀 없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아. 진태가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설아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기다려라. 곧 너희의 고통이 시작될 차례야. 다음 날부터 설아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약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 폭언을 퍼붓는 장면, 찬물을 끼얹는 장면,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일주일 동안 녹화된 영상은 23개였습니다. 설아는 매일 밤 영상을 확인하며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혹시라도 카메라를 빼앗길 경우를 대비한 거죠. 12월 4일 법원 조사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진태와 유라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내일 완벽하게 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유라가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내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하면 혼나는 거 아시죠? 유라가 설아의 턱을 꽉 잡았어요. 설아는 아무 반응 없이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참 잘하네. 이 상태만 유지해줘. 유라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손을 놨어요. 설아의 턱에는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영상 23개, 약물 샘플 16개, 폭행 흔적 사진 31장, 그리고 가짜 진단서와 성년 의견 서류 사본까지. 내일이면 승부가 난다. 내 놈들의 연기와 내 연기 중 뭐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지. 설아는 카메라를 옷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내일 법원 조사관 앞에서도 완벽한 치매 환자를 연기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장면을 녹화해 증거로 남길 계획이었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설아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2024년 12월 5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태가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단정했죠. 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박미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목소리는 피곤해 절은 듯 낮았어요. 마치 병든 아내를 돌보느라 지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박 조사관이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은 설아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아는 멍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침이 살짝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분이 부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설아입니다. 진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박 조사관이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조사관님. 저는 간병인 한유라입니다. 아, 네.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박 조사관이 유라를 살폈습니다. 유라는 정갈한 간병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성실해 보였죠. 그럼 환자분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 조사관이 설아에게 다가갔어요. 설아의 옷에 달린 단추 카메라가 조사관의 모든 움직임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제 말 들리세요? 박 조사관이 설아 앞에 앉았어요. 설아는 조사관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텔레비전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부인, 여기 좀 보세요. 박 조사관이 손을 흔들었어요.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설아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오, 우, 이상한 소리만 나올 뿐이었어요. 박 조사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나요? 진태가 옆에서 대답했어요. 뇌졸중 이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처음엔 말을 더듬기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가족은 알아보나요? 전혀요. 저를 봐도 누군지 모릅니다. 진태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박 조사관이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부인, 이게 뭔지 아세요? 사과 사진을 보여줬어요. 설아는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사진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아, 안 돼요. 유라가 재빨리 설아의 손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아무거나 입에 넣으려고 해서요. 박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식사나 화장실 같은 거요. 유라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밥도 떠먹여야 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세요. 약은 잘 드시나요? 강제로 먹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뱉어버려요. 유라가 말하는 동안 설아의 카메라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잘한다. 정말 잘해. 다 녹화되고 있어. 박 조사관이 진단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단서상으로는 중증 치매로 나와 있네요. 담당 의사는 누구신가요? 신경과 이준호 선생님입니다. 진태가 대답했어요. 이 선생님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는 분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치매 전문가라고 해서요. 박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부인 병원 기록을 보니까 처음 입원하셨을 때는 경미한 뇌졸중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진태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박 조사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진태와 유라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부인,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설아는 아무 대답 없이 허공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 아세요? 설아가 진태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으아. 설아가 진태를 밀치려 했어요.
진태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나야. 진태. 하지만 설아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아, 으아. 유라가 재빨리 설아를 붙잡았어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남편분이에요. 박 조사관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설아는 유라의 팔에 붙잡힌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끔씩 이러십니다. 남편도 못 알아보고 공격적으로 변해요. 유라가 설명했습니다. 약을 드려야겠어요. 유라가 약통을 꺼내 알약 2개를 설아 입에 넣었어요. 설아는 순순히 삼키는 척했습니다. 박 조사관이 모든 장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15분 후 설아가 진정됐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조 선생님, 혹시 부인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박 조사관이 갑자기 물었어요. 진태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십니까? 성년의견 심판에서 재산 규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정도를 판단해야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수목원 부지가 주요 재산인데 감정가로 50억 정도 됩니다. 박 조사관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상당한 금액이네요. 혹시 부채는 없으신가요? 진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얼마나요? 20억 정도 됩니다. 박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럼 성년후견인이 되시면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부인 치료비로 쓰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할 생각입니다. 수목원을 팔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태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직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박 조사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박 조사관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진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1달 정도 걸릴 겁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 조사요? 네, 필요하면요. 박 조사관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진태를 바라봤어요. 진태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진태가 박 조사관을 배웅했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진태와 유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끝났다. 잘했어, 유라야. 완벽했어. 진태가 유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저 조사관 뭔가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았어? 설마. 설아 저 꼴 봤잖아. 누가 봐도 치매 말기야. 진태가 소파에 앉은 설아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1달만 기다리면 돼. 그럼 이 집도 수목원도 다 내 거야. 유라가 설아 옆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사모님 들려요? 이제 곧 끝이에요. 당신 인생도 재산도 모두. 설아는 아무 반응 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옷에 달린 카메라는 유라의 모든 말을 선명하게 녹음하고 있었어요. 좋아. 증거 하나 더 추가됐어. 그날 밤 설아는 오늘 녹화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박 조사관과의 대화, 유라의 폭언, 진태의 비웃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담겨 있었어요. 설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2024년 12월 20일 법원 조사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태는 매일 초조하게 전화만 기다렸어요. 성년의견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죠. 오늘도 진태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조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법원 일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2주일이나 지났는데요. 진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조사관이 뭔가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부인 상태를 직접 봤으니까요. 하지만 김 변호사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태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유라가 부엌에서 나와 진태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뭔가 이상해. 진태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를 계속하고 있어. 이번 달 말까지 5억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우리 계획이. 그래서 말인데. 진태가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설아를 없애야겠어. 유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진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진짜로 그럴 거야? 변호사도 말했잖아. 실종이나 사망이 제일 빠르다고. 진태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너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나는 파산해. 유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진태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마 여기서 하진 않겠지? 당연히 아니지. 산에 버릴 거야. 진태가 서재로 가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강원도 오지에 폐가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 봐. 이 폐가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야. 여기 버리면 찾을 수도 없어. 유라가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데려가? 새벽에 차로 데려가. 넌 집에 남아서 증거 처리해. 진태가 차근차근 계획을 설명했어요. 설아를 실종 신고하면 경찰이 수색하겠지. 그런데 못 찾으면 사망 추정 판결이 나와. 그럼 재산은? 배우자인 내가 상속받아. 간단하지?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사모님이 정말 치매 맞아? 무슨 소리야? 가끔 이상해. 약을 순순히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말을 잘 들어. 진태가 비웃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저 꼴 보고도 연기라고 생각해? 유라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설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진태와 유라의 대화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설아의 펜 카메라가 모든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죠. 언제 실행할 거야? 모레 새벽에 할 거야.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이네. 그게 더 좋아. 다들 들떠 있을 때니까 덜 의심받아. 설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레 딱 이틀 후였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군.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유라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행동했습니다.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정희입니다. 김지우 변호사님 계신가요? 강설아입니다. 아, 강설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곧 김지우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설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변호사님, 급합니다. 12월 23일 새벽에 저를 강원도 산속에 버릴 계획입니다. 김지우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장소를 아세요? 네, 제가 문자로 좌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증거 파일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곳은 제 소유 땅입니다. 김지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본인 땅이라고요? 네, 20년 전에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럼 더 완벽하네요. 유기죄의 살인미수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설아는 전화를 끊고 증거 파일을 전송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영상, 사진, 녹취록 모두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다 갖춰졌어. 12월 22일 밤 진태가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유라도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할 거야. 알았어. 준비는 다 됐어? 응. 휠체어도 챙겼고 설아 옷도 준비했어. 진태가 설아가 있는 침실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밤이네. 후회 안 해?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 처음엔 사랑했지. 그런데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해졌어. 사랑으로는 빚을 못 갚거든. 진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이게 낫지. 유라가 동의했어요. 설아는 침대에 누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옷에 달린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사랑보다 돈이라. 좋아, 그럼 둘 다 잃어봐. 자정이 넘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설아는 몰래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카메라, 스마트폰, 증거자료, 그리고 따뜻한 옷. 모두 작은 가방에 넣어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새벽 4시, 설아는 잠든 척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진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진태가 설아를 흔들었어요. 설아는 멍한 표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가자. 산책 가는 거야. 진태가 설아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설아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유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응, 너는 집 정리 잘해놔. 진태가 설아를 차에 태웠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유라는 문을 닫고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설아의 흔적을 지워야 했죠. 하지만 유라는 몰랐어요. 침대 밑에 숨겨진 증거들이 이미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차 안에서 설아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을 뿐이었어요. 최선?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거야. 새벽 5시 차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짙은 안개가 흐르고 있었어요. 진태는 내비게이션도 꺼진 채 어둠 속을 달렸죠. 이 길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속 오지였습니다. 설아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귀는 바짝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의 속도, 방향, 시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죠. 30분째 북쪽으로 가고 있어. 곧 도착하겠군. 차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정적이 흘렀어요. 진태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드디어 도착했네. 진태가 뒷문을 열고 설아를 끌어냈어요. 설아의 몸이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낙엽이 흩어지며 흙먼지가 피어올랐죠. 설아가 신음을 흘렸어요. 진태는 휠체어를 트렁크에서 꺼내 설아를 앉혔습니다. 폐가 한 채가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진태는 설아를 휠체어에 태운 채 폐가 앞까지 밀고 갔습니다. 그리곤 거칠게 설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설아의 몸이 축축한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제 당신 운명은 이 숲의 걸음으로 끝이야. 진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산 아내를 버리는 남자의 목소리치고는 너무나 담담했죠.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어차피 들리지도 않을 테니까. 진태가 휠체어를 집어 차에 실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못 찾아. 늑대밥이 되든 얼어 죽든 그건 내 운명이야. 진태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쓰러진 설아를 내려다봤어요. 설아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리고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30년. 길었어. 이제 자유다. 진태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어요. 배기가스가 설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숲은 다시 정적에 잠겼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어요. 어둠 속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아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초점 없던 눈동자가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을 짚고 일어났죠. 흙먼지를 털어내며 설아는 허리를 쭉 펴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굳어있던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어요. 1년 만에 제대로 몸을 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 시원함이라니. 설아는 폐가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비틀거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걸음걸이였죠. 폐가 뒤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사흘 전 김지우 변호사가 몰래 갖다 놓은 거였어요. 가방 안에는 따뜻한 패딩, 등산화, 핫팩, 그리고 위성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옷을 갈아입고 위성전화를 켰어요. 김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문자를 보내고 설아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리 준비해둔 손전등을 켰습니다. 폐가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죠. 설아는 벽에 기대앉아 품속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아까 진태가 자신을 버리던 순간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어요. 당신 운명은 이 숲의 걸음으로 끝이야.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진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내 운명은 감옥의 밥으로 끝날 거야. 설아는 카메라를 다시 품에 넣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20년 전 설아가 매입한 땅이었어요. 당시 조경일을 하며 좋은 땅을 발견하면 조금씩 사두곤 했었죠. 진태는 몰랐습니다. 설아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수목원 외에도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모두 설아 명의로만 되어 있었고 진태는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바보 같으니 마누라 재산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새벽 6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안개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설아는 폐가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1년 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설아는 숲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지. 서울 논현동 빌라에서는 유라가 설아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옷장을 정리하고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몰랐죠. 침대 밑에 숨겨진 약물들과 녹취록이 이미 경찰에 전달됐다는 사실을요. 오전 8시 진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라가 현관에서 맞이했어요. 다녀왔어? 응. 깔끔하게 처리했어. 진태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뭐 하면 돼? 일단 하루 쉬고 내일 실종 신고할 거야. 경찰이 의심하진 않을까? 괜찮아. 치매 환자가 배회하다 실종된 거라고 하면 돼. 진태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끝났네. 이제 새 출발이야. 유라가 진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오빠, 수목원 팔면 우리 해외로 가자. 여기선 사람들 눈치 보여. 그래, 그러자. 진태와 유라가 미래를 꿈꾸는 동안 강원도 산속에서는 설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폐가에서 3km 떨어진 마을까지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1년간 참아온 분노와 계획이 이제 꽃을 피울 시간이었죠. 오전 10시 설아는 마을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설아를 바라봤어요.
아니, 손님. 이 산속에 어떻게 오셨어요? 길을 잃었어요.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설아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기를 내밀었어요. 설아는 김지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강설아입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경찰과 함께 곧 도착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설아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12월 24일 오전 9시 진태는 논현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의자에 앉은 그의 얼굴은 피곤과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창구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실종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내입니다. 강설아, 62살입니다.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실종됐나요? 어젯밤 11시쯤입니다. 잠깐 눈을 뗀 사이 사라졌어요. 부인께서 치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중증 치매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어요. CCTV 확인은 해보셨나요? 네, 집 앞 CCTV에 밤 11시에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진태가 준비한 USB를 건넸어요. 유라가 편집해 놓은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설아가 혼자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알겠습니다. 수색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빨리 찾아주십시오. 밖은 너무 춥습니다. 진태가 눈시울을 붉히며 간청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며 진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유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신고 완료. 이제 시간 문제야. 집으로 돌아온 진태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한파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진태가 냉소를 지었어요. 저 추위에 이틀이면 얼어 죽겠지. 오후 2시 경찰 2명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진태는 놀란 척하며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형사님들. 안녕하세요. 강설아 씨 실종 건으로 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형사가 수첩을 꺼냈어요. 부인께서 실종되기 전 이상한 행동은 없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먹고 약 먹고 잤는데 진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병인은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유라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어디 계셨나요? 집에 있었습니다. 11시쯤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사이 사모님이 사라지셨어요. 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CCTV 영상 확인했습니다. 부인이 혼자 나가시던데 왜 못 막으셨나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화장실에 있어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을 둘러봤어요. 설아의 방을 확인하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부인 옷이 많이 없는데요. 치매 때문에 대부분 버렸습니다. 아무데나 버려놔서요. 진태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혹시 부인과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무슨 말씀을? 3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요. 진태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은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벌어서 생활비 드렸고 부인은 수목원 관리만 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수색 계속하겠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진태가 형사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태와 유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넘어갔어. 당연하지. 증거가 뭐가 있겠어. 진태가 소파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색은 계속됐지만 설아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진태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12월 27일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죠? 성년 후견인 심판이 인용됐습니다. 이제 부인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입니까? 네, 서류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은 진태는 유라를 꽉 껴안았습니다. 됐어. 성년 후견인 됐어. 진짜? 그럼 이제 20권 팔 수 있어. 진태와 유라가 기뻐 날뛰었어요. 다음 날 진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논현동의 고급 카페에서였죠. 조 사장님, 20권 매물 나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시세대로 하면 50억인데 금매로 나오면 45억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진태는 집으로 돌아와 유라에게 말했어요. 45억에 팔기로 했어. 빚 갚고도 20억 넘게 남아. 와, 대박. 그럼 우리 정말 해외 가는 거야? 당연하지. 호주나 캐나다 가자. 유라가 신나서 춤을 췄습니다. 12월 30일 계약 당일이었어요. 중개업자 사무실에서 매수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태는 정장을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조 사장님, 이쪽입니다. 중개업자가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중개업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진태는 서류를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웠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진태가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진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설아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설아가 서 있었죠. 그 옆에는 경찰 2명과 김지우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내 허락 없이 내 나무 한 그루도 못 팔아. 설아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가웠습니다. 1년간 듣지 못했던 정상적인 목소리였어요. 진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아? 내가 어떻게... 놀랐어? 죽은 줄 알았지? 설아가 차갑게 웃으며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진태의 손에서 도장이 떨어졌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태는 입을 벌린 채 설아를 바라봤어요. 죽었다고, 아니 최소한 산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라 믿었던 아내가 눈앞에 서 있었죠. 그것도 1년간 보지 못했던 정상적인 모습으로요. 이게 무슨... 당신 치매가...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는 차갑게 웃으며 회의실 테이블에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치매? 연기였어. 1년 내내 완벽한 연기였지. 설아가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유라가 설아에게 찬물을 끼얹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모님, 정신 좀 차리세요. 영상 속 유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어서 유라가 설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1년 동안 내 놈들 하는 짓 다 녹화했어.
23개 영상이야. 설아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진태와 유라가 살해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설아를 없애야겠어. 실종이나 사망이 제일 빠르다고. 영상 속 진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경찰이 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진태 씨, 배우자 유기재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진태가 손을 내저었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어요.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하십시오. 김지우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조 씨, 이건 위조된 진단서 목록입니다. 이준호 의사는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년후견제도 악용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법원에도 이미 제출됐고요. 진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설아가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어요. 진태가 설아를 산속에 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신 운명은 이 숲의 걸음으로 끝이야. 영상 속 진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회의실에 있던 중개업자와 매수인이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운명은 감옥의 밥으로 끝날 거야.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이 진태를 끌고 나갔어요. 진태는 마지막으로 설아를 돌아봤습니다. 설아, 미안해. 30년을 속였는데 미안하다고? 그 말은 법정에서 해. 설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논현동 빌라에서는 유라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진태에게서 계약 완료됐다는 거짓 문자를 받고 도망갈 준비를 하던 중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영장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유라 씨, 배우자 학대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유라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유라가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설아는 자신의 수목원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녀가 평생 가꿔온 숲이었어요. 겨울 햇살이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지우 변호사가 설아 옆에 섰어요. 설아님,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심판을 취소했습니다. 모든 권리가 복구됐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진태 씨와 유라 씨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확정되면 최소 그만큼은 복역할 겁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호 의사도 의사 면허 박탈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 변호사도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설아가 나무 한 그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 된 단풍나무였어요. 결혼 첫 해에 심은 나무였죠. 이 나무도 베어낼까 했는데 그냥 두렵니다. 왜요? 나무는 죄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문제였을 뿐이죠. 김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로우신 결정입니다. 한 달 후 설아는 수목원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새 출발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학대받는 배우자들을 위한 상담 공간도 함께 마련했죠. 개업 첫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설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아님, 어떻게 1년이나 참으셨어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나무를 키우며 배웠어요.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걸요. 설아가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너지면 제 나무들도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설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은 많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설아는 카페 문을 닫고 수목원을 걸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설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30년의 거짓된 결혼이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켜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땅을요. 바람이 불어와 설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듬해 봄 수목원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설아가 심은 새 나무들이었어요. 희망의 나무, 용기의 나무, 자유의 나무. 설아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강설아,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당당한 명패가 빛났어요. 숲의 주인 강설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설아처럼 끝까지 자신을 지킨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